지금 골드바 거래가 중단됐죠. 심지어 실버바 거래도 중단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금은 다 영국에 있죠. 포모가 시작됩니다. 근데 또 전문가마다 어떤 식으로 금을 사야 하느냐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몰라서 그렇게 10% 세금 내고 사실까요? 우리나라 금은방의 메카. 확실하게 결론 내드릴게요. 듣다 보면 부자 되는 채널 반투TV. 지금 골드바 거래가 중단됐죠. 심지어 실버바 거래도 중단됐습니다. 사실 스멀스멀 올라온 게 꽤 됐는데 이게 눈치 빠른 사람들만 눈치채다가 이제는 너도 나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은방에서는 예물 팔리는 것보다 골드바 판매가 주업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올랐는지, 앞으로는 어떨지, 또 금투자 방법이 많다는데 누구는 무조건 실물 골드바라 그러고 누구는 또 펀드를 사라고 하고 누구는 또 KRX에서 사라고 합니다. 전문가마다 말이 다 달라요.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은지,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언제 어떻게 사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오늘은 완벽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나 신문, 각종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금 가격 폭등의 원인을 대한민국의 계엄과 탄핵 사태 때문이다, 이러기도 하고, 또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광인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금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영상도 시기가 좀 지나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금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의 본질은 항상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2025년 현재 금 폭등의 상황을 저랑 같이 살펴보시고 완벽히 이해하시고 나면 금값이 오르고 내리는 데 대한 이해는 확실히 높아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 미쳐버린 요즘 금값 진짜 이유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전국이 어수선하면 금값이 오른다. 물론 맞는 얘기긴 합니다. 뭔가 시장이 불안할 때 금값이 오르는 건 아주 기본 원리예요. 금이라는 것 자체가 안전자산, 여차할 때를 대비하는 자산이죠. 하지만 고작 한국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에 국제금값이, 또는 미국 대통령이 좀 캐릭터가 특이하다고?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큰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 그 정도의 일들로 금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라면 그 시점을 잘 들여다보면 답을 알 수 있겠죠.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금의 시세는 계엄이나 탄핵 전국 그 이전부터 시작되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연관짓기에도 금값은 미리 오르고 있었죠. 사람들이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해서 미리 올랐다고요? 사실 메인 미디어들은 죄다 트럼프가 진다고 외치고 있었죠. 미리 예측해서 올랐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져요. 심지어 그래프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계엄이나 트럼프 당선 직전 며칠보다 계엄과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트럼프 정부 일기 정부 출범 때랑도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당선 첫날 트럼프 리스크다 뭐다 해서 반짝 금값이 상승했다가 오히려 기존보다 더 떨어진다. 1기 정부나 2기 정부나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1, 2기 정부는 내내 금값이 안정되었죠. 미국이나 한국에서 일어난 이 정도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대통령이 바뀌면 금방 해결될 문제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더 크고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찰들은요, 21피트 규칙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 21피트라는 게 대략 6.4m 정도 되거든요. 스탑! 하고 제지 명령을 내렸는데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6.4m 전에 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해코지하려고 다가오는 건지, 외국인이라서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건지, 그냥 술에 취한 건지, 그건 몰라요. 근데 6.4m 이내 거리에 들어오면 칼 같은 걸 가진 사람이 총으로 대응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미리 대응을 하라는 거죠. 경찰도 사람이고 칼에 찔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뭔지 모르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면 그냥 쏴버려라. 인간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할 때도 있어요. 이게 국가 간에도 적용됩니다. 신흥 강국이 떠오르면 기존 강대국이 이걸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생긴다. 이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죠. 신흥 강국 아테네가 떠오르니까 기존 맹주였던 스파르타가 너무 불안해. 그래서 생겼던 전쟁이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로마가 부상하니까 카르타고가 그걸 막다가 푸니 전쟁이 일어나요. 잉글랜드가 부상하니까 스페인이 그걸 막다가 또 전쟁이 났죠. 나폴레옹 전쟁은 어때요? 프랑스가 부상하는 걸 영국이 막은 거죠.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미소냉전 다 똑같은 이유로 벌어진 전쟁이에요. 2인자가 치고 올라오면 전쟁이 벌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 놓여있죠. 전쟁이 꼭 총칼 들고 미사일 날리고 이래야 전쟁이 아닙니다. 미소냉전, 미국과 소련의 냉전, 그것도 결국 누가 더 센가, 군비 경쟁하고, 경제 제재하고, 외교적인 압박하고, 스파이 심고, 해킹하고, 정보전하고, 다른 나라들 통해서 대리전하는 거죠. 이거 사실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이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이미 세계는 강대국들 간의 냉전 체제로 들어섰다. 패권을 두고 전쟁 중이다.
근데 왜 이렇게 패권을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패권을 가진 사람이 규칙을 정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이런 명문화된 규칙도 패권국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모두가 그냥 의뢰, 그렇다고 믿고 따르는 주지의 사실들조차 이 패권국에 의해 결정돼요. 달러가 왜 좋아? 몰라. 그냥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미국 대학이 정확히 서울대보다 좋은 게 뭐야? 몰라. 그냥 하버드 좋은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니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정확히 잘못한 게 뭐야? 몰라. 그냥 러시아가 먼저 공격해서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래요. 잘 몰라요. 그냥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걸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러우 전쟁에도 수많은 명분과 난제들이 얽혀서 그냥 딱 잘라 말하기 곤란한 매우 복잡한 사연들이 있지만 그런 거 사람들은 관심 없거든요. 그냥 러시아가 나빴다. 그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나쁜 짓은 몰라도 살인은 절대 안 돼.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래?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이 외놈들 죽인 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죽인 건? 알렉산더 광개토대왕 같은 역사적 위인들은? 그럼 대답을 못해요. 물론 제가 막 살인을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주지의 사실이라는 거는 개인 딴에서는 엘리트층에 의해 정해지는 거고 국가 딴에서는 패권국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명문화된 규칙과 주지의 사실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미리 코딩도 해둘 수 있고 그때그때 텔레파시로 바꿀 수도 있다면 엄청나게 강력하겠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안 가진다고 하면 다른 누군가가 가지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쩌실 건가요? 그 능력을 안 가지고 남에게 주실 건가요? 그래서 패권국이 된다는 건 국가의 성장, 존립,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패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나라, 패권을 도전할 수 있는 나라는 이걸 포기를 절대 못합니다. 게임에서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초반에 최고연맹에 들어가야 돼요. 최고연맹에서 누리는 혜택들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플레이어들이 더 빨리 크고 플레이어들이 빨리 크니까 연맹은 또 계속 최고가 되는 선순환을 반복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이걸 절대 놓칠 수가 없죠.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전쟁 얘기, 패권 얘기를 하느냐. 금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패권 전쟁은 필히 전쟁을 유발하고 전쟁은 필히 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7가지가 필요합니다. 군사력, 경제력, 정보력, 기술력, 외교력, 결속력, 지휘력. 미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방향은 다 이 7가지에 맞춰져 있어요. 그 중에는 금도 큰 요소라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살펴보기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살펴보면 첫 번째, 군사력을 볼까요? 군사력은 기본적으로 무기와 군대죠. 어떤 무기가 필요한가요? 막 북한에 있는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무기? 아니죠. 첨단 무기겠죠. 첨단 무기는 모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적성국이라고 의심받는 곳들에는 전부 반도체 수출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툭하면 우주군 창설한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막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미국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게 기껏해야 대륙간 탄도탄 정도인데 대륙간 탄도탄이라는 게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륙을 넘어서 가려면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연료가 많이 실려야겠죠. 근데 또 연료가 많아지면 무거워서 또 멀리 못 날아가요. 그래서 대륙간 탄도탄은 우주까지 올라가서 연료를 최대한 안 쓰고 관성으로 날아가다가 위성의 조정을 받아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중국은 미국의 위성을 부시려고 하는 거고 미국은 우주군 창설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숙련된 군대. 요즘 뭐 휴머노이드들이나 로봇이 훨씬 전쟁 잘합니다.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도 전쟁은 대부분 드론이 하죠. 이제 전쟁은 아예 드론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로봇이 하게 될 거예요. 경제력을 볼까요? 전쟁에서 경제력이라는 건 생산력과 보급력, 화폐인데 옛날에 아이젠하워가 뭐라 그랬어요? 보급에 실패하면 전쟁도 실패한다. 그 보급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기와 물자를 생산을 잘해야겠죠. 생산을 잘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장이 많아야 돼요. 1,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어떻게 이겼어요? 처음에는 참전 안 하던 미국이 나중에 참전해서 이겼잖아요. 미국은 당시에 지금의 중국과 같은 입지에 있었어요. 세계의 공장. 공장이 많은 국가는 전쟁이 벌어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가지고 있던 공장들이 전부 다 군수공장으로 확 바뀌어버려서 엄청난 생산과 보급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근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압도적으로 강해지니까 다른 나라들이 잽도 안 되니까 공장을 다른 나라에 줘버리죠. 왜냐면 기축통화국이라는 게 원래 세계의 화폐를 뿌려줘야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수출하고 물건을 수입하는 형태로 기축통화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공장을 막 퍼준 거예요. 유럽, 일본, 한국, 그리고 지금의 중국까지. 근데 이제 뭔가 거대한 경쟁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은 해군함선 하나 수리할 곳이 제대로 없어요. 지금 어디랑 실제 전쟁이라도 나면 자국 내 공장이 턱없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당연히 세계에 내보냈던 공장들을 불러들여야겠죠. 그걸 우리는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리쇼어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이면 깊숙한 데는 이런 계산이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경제만 보는 분들은 아니 기축통화국이 리쇼어링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트럼프를 멍청하다고 표현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의 모든 행보는 트럼프만의 행보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 미국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한마음 한뜻인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중국 견제예요. 그래서 바이든 때도 프렌들리 쇼어링이다 어쩐다 했던 거고요. 월드피스니 뭐니 하면서도 아프간 철수도 해버렸죠. 미국인들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보편적인 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의 색깔과 상관없이 정치인들은 이런 걸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민의가 바로 미국의 고립주의와 중국 견제예요. 자, 그리고 화폐. 전쟁이 벌어지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마구마구 낮아집니다. 미국 달러가 예전에는 근본위제였잖아요. 달러를 은행에 가져가서 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줬다고요. 근데 이걸 왜 포기했냐? 베트남 전쟁에 너무 돈을 많이 써서 그랬어요. 전쟁이라는 건 아무리 미국같이 초강대국이 베트남 같은 나라랑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 경쟁 비용을 국가가 막 찍어낸다? 그러면 사람들이 국가가 보장해주는 화폐에 대한 신용을 잃어버려요. 화폐라는 게 기본적으로 종이 위에 표시한 신용이기 때문에 신용을 잃는 순간 순식간에 가치가 폭락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적 행보는 패권 다툼이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베이스에 깔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 외교, 결속, 지휘 이것도 말하면 끝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겠지만 전부 지금까지의 미국의 행보는 이런 전략적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어요. 금의 상승을 보기 전에 달러가 왜 오르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의 모든 나라가 망했어요. 전쟁은커녕 먹고 살 힘도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온 세계가 협력하고 번영해왔던 시기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릅니다. 팍스, 평화, 아메리카나, 미국. 그러니까 미국 아래에서의 평화. 예전에 핀공장 이야기라는 걸 통해서 협력이라는 건 생산성을 1400배나 올려준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기 동안 우리는 정말 배불리 먹어서 살찌고 싼 값에 온갖 소비를 하면서 정말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만들 정도로 풍요롭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협력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1400배의 마법이 사라지면 가난과 궁핍의 시기가 올 거예요. 미국의 고립주의가 미국 국민들의 보편적인 민의를 반영하고 있다 그랬죠. 왜 우리가 감사받지도 못하면서 미국의 청년들을 다른 나라에서 희생시키냐? 여기에는 좌우 없이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점점 세계에서 발을 빼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부자 나라 됐어요? 공장 돌려서 수출해서 부자가 됐죠. 근데 이제 그 공장들 다 미국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우리만 그럴까요? 소비의 국가 미국이 이제 자기 공장 아니면 안 사주겠대요. 이 모든 게 한 번에 확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삼성도 현대도 전부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미국이 약 100년 전에도 이렇게 고립주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국가 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면서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아닌 나라들은 이제 성장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성장도 비전이 없는 나라의 돈 가치는 확확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재산을 막 떨어지는 자기 나라 화폐로 가지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통화보다는 달러를 선호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통화가 약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면 달러도 불안해요. 기축통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세계에 돈을 뿌리고 기축통화국은 무역 적자를 봐야 하거든요. 근데 세계에 퍼져나간 공장들을 불러들여서 미국이 흑자국이 되면 기축통화로서 달러는 그 기능이 약해지겠죠. 신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이 이제 패권 경쟁 모드에 돌입하면서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스탠스였는데 이제 적성 국가들은 봐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나왔던 게 바로 러시아 제재예요. 러시아가 자꾸 미국 말 안 듣고 하니까 어쩌자샤 까불어? 하면서 러시아 자산을 동결해버려요. 여러분이 뭘 조금만 잘못해도 은행에서 여러분 돈을 인출 안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은행 이용할까요? 마찬가지로 국가들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산을 달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자산 동결 이전부터도 이미 미국 자산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니까 미국 경제도 별거 없는 거예요. 원래 중국은 돈 벌어서 전부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서 보관했거든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은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모으는 대신에 금을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가속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국가는 왜 금을 모으느냐? 국가는 금을 왜 사지? 그걸 알아야겠죠? 우선 화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화폐는 그냥 종이에 적은 신용일 뿐이에요. 화폐는 뭐다? 신용. 신용이 박살나는 순간 그 이전이나 전전 화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순식간이에요. 인류 역사상 수도 없게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도 당장 6.25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미국도 수도 없이 아예 금이나 물물 교환을 하거나 근본위제 화폐로 돌아갔다가 종이로 된 신용화폐로 갔다가 반복해왔습니다. 1단계 화폐인 실물화폐, 쌀이나 옷감 이런 건 부피도 크고 변질이나 보관 문제도 있어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관도 용이하고 변질도 없는 2단계 금속화폐를 써봤더니 이게 디플레적이에요. 채굴량이 한정되다 보니까 돈 가치가 서서히 하락해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필히 불황을 불러와요. 그리고 무겁기도 하고요. 보관하고 운송하기도 불편했겠죠. 그래서 모든 강한 나라들은 3단계 신용화폐 체제로 넘어갑니다. 조선이 그렇게 항상 가난했던 이유가 이런 금융 시스템 문제도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송나라가 3단계 화폐, 종이화폐 쓸 때 일본은 2단계 금속화폐 썼고요. 조선은 그때까지도 면포, 비단, 쌀 이런 거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1단계 실물화폐의 치명적인 문제가 부피나 보존에 문제가 있고 가치 측정을 균일하게 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어려워요.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면 당연히 경제는 나빠지죠. 애초에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경기가 좋다의 뜻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래가 활발하다. 경기가 없다?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입니다. 실물화폐를 사용해서 생기는 거래의 불편은 당연히 거래량을 줄이고 이걸 바꿔 말하면 경기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더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의 화폐들이 생겨났는데 화폐가 뭐라고요? 신용이다. 신용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겠죠. 화폐 자체가 신용이기 때문에 만약 신용이라는 게 사라지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요. 그래서 화폐는 늘 그 신용을 보강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 신용 보강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이에요. 원래 국가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통화라는 걸 보유하거든요. 보통은 달러죠. 그 준비통화의 최초가 바로 금입니다. 언제 어느 나라에서든 인정을 해주죠. 지금도 금은 공식적인 준비통화는 아닐지라도 최후의 안전자산으로서 준비통화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IMF 때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전국민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그 금으로 외환을 확보하고 다른 나라와 금융이나 무역관계를 이어가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포트녹스라는 곳에 엄청난 금을 저장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우리나라 IMF 사태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금이고 만약 달러가 신용을 잃었을 때도 야 우리 금 있어. 만약 문제가 생겨도 우린 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이런 식으로 국가의 신용을 보강해서 간접적으로는 또 달러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두 인정하는 화폐는 사실 금은밖에 없어요. 이런 걸 이제 바른 돈, 진짜 돈, 정화라고 하죠. 근데 경제가 잘 돌게 하려면 이 정화를 사용하는 건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만든 게 지금의 종이화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국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종이돈을 누가 안 쳐주겠죠. 그래서 인류는 계속 태환지폐와 불환지폐가 왔다 갔다 하는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종이돈을 안 믿어요? 그러면 야, 이 종이돈 가져오면 금 줄게 라고 하는 게 태환지폐입니다. 바꿀 태 바꿀 환이죠. 이런 체제를 근본이제라고 해요. 그러다가 또 국가가 신용이 생기고 보증 없어도 사람들이 믿어준다. 그러면 또 불안지폐로 바뀝니다. 금으로 굳이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과거에는 태환지폐였어요. 달러를 가져다 주면 진짜 실물 금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원래 금을 가진 만큼만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속이고 몰래 찍은 거죠. 그러다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1971년에 아몰랑 금 안 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아주 폭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닉슨 쇼크라고 해요. 물론 나중에 달러와 석유를 연동시키면서 벗어나지만 사람들의 뇌리에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죠. 핵심은 이거예요. 화폐가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 화폐는 신용이다.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국가는 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에게 맡겨둔 돈이나 금은 사실 없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안 줄 수도 있다. 우리에겐 이런 역사적 교훈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리쇼어링을 하면서 기축통화의 공급과 의존도를 낮추겠대요. 쓸모를 약화시키겠대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나라는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시키기도 하고 달러 자산을 동결시켜서 뺏길 수도 있대요. 근데 미국은 달러도 너무 많이 찍어 펑펑 써버려서 인플레이션으로 그 가치가 막 떨어진대요. 미중 무역 분쟁과 고립주의, 보호무역으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대요. 다시 살아날 수도 있대요. 인플레이션 또 살아나면 종이돈의 가치는 또 떨어진대요. 전쟁이라는 것도 돈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는데 냉전이든 열전이든 앞으로 뭐가 될지 몰라도 이미 전쟁도 시작되었대요. 전쟁을 하면 기본 중에 기본은 상대국의 화폐를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지금 세계 위조 달러의 대부분이 북한에서 나오고 있고 그 뒤에는 늘 중국과 러시아가 있죠. 달러 가치를 오염시키려는 적성국들도 존재한대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계가 잘 나가는 시대가 저물어가서 자국 화폐보다는 달러를 선호했던 국가들이 이제는 그 달러마저도 믿음이 덜 간답니다. 이렇게 자국 통화든 심지어 달러든 종이화폐들은 예전에 비해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단에서도 다들 금을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금은 다 영국에 있죠. 대부분 국가들이 금을 영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닉슨 쇼크 때도 사실은 금이 없었죠. 원래 국제정치나 금융이 다 사기고 뒤통수기 때문에 뭐 안전한 시기에는 다들 괜찮은데 막상 위험한 시기에는 밑바닥이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영국에서 금을 빼서 자국으로 가져가는 중이에요. 1년 반 전에 한국은행은 실사까지 하긴 했는데 이게 뭐 돌려막는 건지 어떤 건지 알 길이 없죠. 닉슨 쇼크 전에도 한동안은 금 달라 그러면 자신 있게 내어주곤 했습니다. 실제로는 금이 없어서 쫄렸지만 티는 내지 않았던 거죠. 이랬던 과거의 기억을 다들 안다고요. 근데 이 와중에 영란은행이 금 현물을 내주는 속도가 점점 더뎌져요. 옛날에는 야 금 줘
하면 착착 내줬는데 이제는 몇 주씩 기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유가 구차해요. 뭐 물류 문제가 있었다, 금이 무거워서 그런다, 뭐 차가 밀려서 늦었습니다 같은 느낌이죠. 게다가 미국도 그래요. 영국에 보관하고 있던 금들을 전부 다 이제 현물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각 국가들이나 큰 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 이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금이 부족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금으로 인한 뱅크런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른다? 근데 물량이 빠르게 솔드아웃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현상이 있죠. 포모가 시작됩니다. 나만 못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원래 이랬던 기울기가 이렇게 바뀐 상황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패닉 바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중국이 쓸어담기 시작했다는 양이 크게 늘었다는 2022년부터 기울기가 확확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현상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까지 확대된 상황이 바로 지금 골드바 품귀 현상입니다. 지금 골드바는커녕 실버바까지 어디서 공급받을 수가 없어서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계속 지속되면 더 많은 개인과 기관, 국가들이 이 패닉 바잉에 동참할 수도 있겠죠. 한국은행도 오랫동안 금 투자를 멈추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또 왜 금 안 사냐는 압박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수도 있죠. 국가 단위의 포모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 그때는 투기가 투기를 모르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고요. 오늘은 주로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금값의 흐름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평소에는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등은 일전에 이 영상으로 아주 콤팩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 마지막에 관련 영상으로 링크 넣을 거거든요. 그때 꼭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앞서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 긴 차트를 한번 볼게요. 화폐 가치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항상 하락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금은 장기적으로 계속 오릅니다. 지금 당장 사셔도 오래오래 가져가실 거라면 결국은 오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 이 1980년을 볼까요? 이 이후로 급격한 하락이 왔고 이후 거의 20년 넘게 둔화했습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실물자산이기도 하죠. 실물자산이라는 게 변동성이 큽니다. 만약 지금이 고점이라면 지금 한 번에 올인해서 사신 분들은 몇십 년 물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 1980년 이후의 하락은 앞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폴 볼커의 폭력적인 금리 인상의 영향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이런 만약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고점을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여파가 끝나갈 시점이죠. 금은 인플레 시기에 많이 오르고 위험한 시기에 안전자산 성격으로 많이 오릅니다. 하지만 인플레가 해결되고 호경기가 찾아오면 모두가 잘 오르고 많이 오르는 위험 자산들은 선호해요. 당연히 수요가 줄게 되니까 가격이 낮아지죠. 고로 지금의 상승기도 국제 분쟁이 사라지거나 미국 달러의 영향력과 신뢰가 다시 강해지거나 인플레가 완전히 해결되거나 경제가 다시 좋아지는 확장 국면을 맞이하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 당장은 그런 기미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르는 게 맞는데 급락은 좀 조심해야 한다. 지금도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 아세요? 국제적으로는 좀 싼데 한국이 특별히 비싼 거, 이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금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국제시세보다 한국 시세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한국이 꽤나 비싸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남들처럼 포모에 눈이 뒤집혀서 집 팔아가지고 그냥 막 가서 10억 원어치 주세요 이러면 그것도 참 아닌 것 같죠. 포모를 혹시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면 남들 다 부자 되는데 나만 거지 될까봐 조바심 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튼 당장은 꽤나 과열 상태라서 한동안 말도 안 되게 올라도 안 이상하고 내일 당장 뚝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가정을 가지고 차분히 분할해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벌써 몇 년째 말씀드리는 건데 이때까지 계속 안 사시다가 지금 와서 몰빵하시면, 그랬다가 고점에 오래 물려있으면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물론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투자는 늘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본 가정은 애초에 금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다 내가 사면 내일 폭락한다, 이런 가정을 두고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한 번에 있는 돈 다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달 얼마씩 투자하겠다,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 폭락했다고 해도 전체 투자금의 소액만 구매한 거고 대부분은 폭락한 가격대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매달 일정 금액씩 뭘 나눠서 투자하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는 게 생겨요. 기본적으로 더 싸게 구매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표에서 빨간 박스를 보시면 6달 동안 투자 방식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 금을 제일 싸게 사느냐 비교한 방식이에요. 파란색은 평균 20만 원에 산 거고요. 이건 일시불로 한 번에 샀을 경우예요. 제일 밑에 초록색의 경우에는 매달 1g씩 샀을 때의 경우입니다. 딱 보셔도 노란색이 제일 싸죠. 노란색은 매번 금액을 정해두고 그 금액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비쌀 때는 조금 사고 쌀 땐 많이 사게 되겠죠. 물론 주어진 조건들을 바꾸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사면서도
평균적으로 더 싸게 사는 방법은 매달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사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금을 사야 되냐? 금 사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금은방을 떠올리시죠? 근데 요즘 하도 투자 상품이 많아져서 어떤 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골드바를 사시기도 하시고, 또 같은 은행에서 금통장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주식처럼 사고팔기 편하게 만들어진 상품들도 있죠. 이렇게 방법이 늘어나다 보니까 닭이망냥 갈래길이 너무 많아서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또 전문가마다 어떤 식으로 금을 사야 하느냐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확실하게 결론 내드릴게요. 금 투자가 가능한 대표적인 투자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실제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실물금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살 때 10% 세금을 내야 돼요. 팔 때는 괜찮습니다. 실제 금을 살 때는 살 때 세금이 10% 붙는다. 근데 금을 증권화한 애들, 펀드나 ETF나 은행에서 만드는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살 때는 세금을 안 내는데 번 돈에 대해서는 팔 때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 KRX 금시장만은 살 때도 세금이 없고 팔 때도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만 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금으로 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어떤 세공료도 없고 수수료도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국가가 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살 때도 세금이 없고요. 팔 때도 세금이 없어요. 증권화된 금이기 때문에 실물을 만져볼 수 없지만 원하면 부가세 내고 실물로 바꿔받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이 KRX 금시장이 좋다. 여러분들 다 주식 어플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주식처럼 살 수 있고요. 국내 기타 시장 뭐 이런데 금현물이라고 주식처럼 따로 있을 겁니다. 거기에 금현물 전용 계좌라는 거 어플에서 만드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 편하게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금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제 금을 사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KRX 좋은 거 몰라서 그렇게 10% 세금 내고 사실까요? 아니겠죠? 자, 실물금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RX 금시장과 실물금을 좀 나눠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우선 실물금 단점이 뭐죠? 살 때 수수료가 비싸다. 예를 들면 세공비 같은 거. 근데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살 거 아니고 투자용으로 살 거면 세공비가 거의 없겠죠. 그리고 살 때 부가세 10% 낸다? 이게 제일 큰 단점인데 개인 간의 중고거래는 부가세가 없죠. 요즘 뭐 당근에서 아파트도 팔고 뭐 금도 팔고 다 팔긴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중고거래, 위탁 판매하는 곳들도 요새 많고요. 개인 거래도 감정소 가서 분석료 좀 내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 세금도 줄이려고 하면 꽤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제일 위험은 좀도둑이겠죠. 그 위험만 피한다면 실물금도 어느 정도는 보관하는 게 전략적으로나 감정적인 든든함 차원에서 참 좋습니다. 제가 여기 KRX 금시장이 다 좋다고 써놨는데 이상하게 강탈 위험이라는 걸 써놨어요. 이건 증권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실물금은 도난 위험이라고 써놨는데 증권연금 투자는 강탈 위험이라고 써놨죠. 금 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원칙이에요. 근데 길고 긴 세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제가 왜 강탈이라고 썼냐면 지금 이 위태로운 동북아 정세에서 달러까지 의심받고 있는 화폐 시스템 위기 상황에서 개인들은 국가에 의해서 자산이나 금을 동결하거나 또는 빼앗길 위험이 커집니다. 와, 드디어 이 투자 유튜버가 미쳤구나. 국가가 개인 돈을 뺏는다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조금만 잘 들어봐 주세요. 제가 무료 특강이나 멤버십 영상에서는 국가들이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강탈한 사례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지금 그 길고 많은 역사를 다 서술할 수는 없지만 국가는 전쟁이 나거나 국가의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반드시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뺐습니다. 피난 때도 국경 밖으로 금 반출을 금지하거나 심지어 전쟁 중이 아닌데도 개인의 금 소유를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최근에 러시아도 미국에 의해서 자산 동결당했죠. 우리나라도 6.25 때 개인의 자산 동결당했죠. 동결당한 사이에 화폐 가치를 폭락시키는 방식으로 자산을 뺏는 거예요. 금 같은 경우에도 몰수하고 동결한 다음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주겠다는 증서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몇 년 동안 화폐 가치를 엄청나게 떨어뜨려요.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생겨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화 가치가 너무 폭락하거나 동북아의 전쟁이라도 발발하면 생각보다 이렇게 될 확률 무시 못할 겁니다. 천만에 하나 만만에 하나 전쟁이라도 나면 처자식들 피난 보낼 때 뭐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안 생겨야겠지만 실물금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든든하다. 그리고 또 실물금은 사실 상속세 안 내고 자녀들이나 손주들 몰래 물려주시려고 그래서 사시는 분들도 많죠. 뭐 줄 때는 안 걸리겠지만 막상 사용하는 과정에서 걸릴 확률이 꽤 높습니다. 자, 그래서 실물금을 사면 뭘 사면 좋냐. 자, 제일 먼저 집에서 굴러다니는 이 돌반지들. 이건 최대한 빠른 시기에 팔고 다른 금으로 바꾸세요. 골드바 같은 순수급이 아닌 애들은 팔 때도 분석료라는 수수료가 들죠. 근데 이 수수료는 공임, 그러니까 인건비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가장 싼 건 오늘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팔아서
순수 금으로 바꾸세요. 특히 돌반지 같은 건 착용할 것도 아니고 애초에 액세서리로도 가치가 없죠. 자, 두 번째, 액세서리. 당연히 금만으로 가치를 보면 14K보다는 18K가 좋고 18K보다는 순금이 좋겠죠. 투자 가치로만 본다면. 근데 이제 액세서리라는 어떤 사용 가치로 본다면 이걸 또 뭐 순금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게 조금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액세서리는 기호입니다. 손해보더라도 착용도 하고 여차하면 비상금으로도 쓴다. 뭐 이런 개념이시면 액세서리도 좋겠죠. 막말로 갑자기 짐 쌀 틈도 없이 어디 나가 있는데 전쟁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어디 인도 여행을 갔는데 캐리어랑 지갑재 다 잃어버렸어요. 바로 비상금 쓸만한 게 이런 거죠. 자, 그리고 골드바.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장 선호하죠. 이건 순수한 금이기 때문에 팔 때도 뭐 딱히 비용 드는 거 없고요. 살 때도 거의 수수료가 없지만 이것도 만드는데 약간의 절차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세공비가 조금은 붙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용이나 비상용으로는 저는 이걸 제일 추천해드려요. 뭐 막금, 주물금, 쥐똥금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거죠. 옛날에 엄마들이 금개라고 돌아가면서 이 주물금을 받는 개를 많이 했었어서 아마 집에서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TV장 뒤로 물건이 넘어와서 꺼내려고 휘저기다 보니까 까만 봉지에 뭔가 자갈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저 막금이 저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아마 엄마가 모아두실 것 같은데 뭐 딱히 엄마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팔 때도 가격은 골드바랑 똑같이 받고요. 세공비나 수수료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골드바도 큰 걸 사시면 솔직히 뭔 일 터졌을 때 숨기기도 어렵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아빠가 애엄마랑 애들한테 골드바 가지고 가라고 주면 국경에서 이거 다 걸려서 몰수당하고 유럽에 그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물금들은 진짜 콩알만하게도 나와요. 그런 건 이제 옷에 소매 같은 데를 조금은 터가지고 넣어서 다니고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조금씩 나눠서 가지고 다녀도 누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전시에 금괴 막 쪼개가지고 사용하기도 나쁘잖아요. 애초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한 주물금을 추천해드립니다. 금은방 가셔도 그냥 사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금은방을 갈까요? 별거 다 얘기합니다. 광고 아니에요. 애초에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금은방을 하나 열어둘걸. 이런. 요즘 그냥 금은방 가시면 예물 수요가 거의 죽었거든요. 지방은 도시 소멸로 인구 유출도 심하죠. 근데 전국적으로 애는 안 나와서 돌반지 수요도 없죠. 결혼은 안 하니까 예물 수요도 죽었어요. 결혼을 해도 좀 소득 수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다들 눈도 좀 높아져서 명품 주얼리로 예물을 하죠. 간혹 금은방에서 하는 사람들도 예물을 옛날처럼 몇 세트씩 하는 건 아니에요. 딱 필요한 거 한두 세트만 합니다. 금은방이 돈 벌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요즘 이 금테크 때문에 골드바 수요가 있는 건데 이거 하나에서 필요한 매출을 다 올려야 되니까 당연히 지방으로 가면 팔 때도 싸게 팔아야 되고 살 때는 비싸게 사야겠죠. 그래서 다들 우리나라 금은방의 메카 종로 귀금속거리에 가서 거래를 많이 하십니다. 종로 3가역 탑골공원 옆에 1번, 8번, 10번 출구 인근에서 금은방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무조건 여기가 뭐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가 확실히 거래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박리다매를 하겠죠. 조금 더 소비자가 이익을 보기 좋은 곳이다. 여기서도 뒷골목, 이 노른자 같은 곳이 아무래도 월세 많이 내고 장사하는 대로변보다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은 없어요. 얼마나 발품을 파느냐, 협상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금은 보통은 실물자산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인플레 시기에 잘 오르지만 안전자산으로서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호황기나 강세장에서는 다른 투자자산들에 밀려서 약세를 보이고요. 불황에 대한 두려움이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면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지금 대세적인 흐름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오던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피벗해서 경쟁과 전쟁의 시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단에서 먼저 금 매입 경쟁이 시작되었고 국가들의 금 보관소인 영란은행이 금을 잘 못 내어주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시중은행마저도 골드바, 실버바를 팔지 못할 정도의 공급 부족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민이고 관이고 할 것 없이 지금 약간 패닉 상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패닉 바잉으로 인해 금치 프리미엄이 붙어버린 과열 국면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폭등이 일어나도 폭락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이럴 때는 분할해서 매월 같은 금액만큼 구매하시되 KRX 금시장이 모든 면에서 탁월하니 이용하시고 천만에 하나 만만에 하나를 고려해서 실물금도 보유하시되 주물금 같은 못난이금들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투자처가 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화제가 되었던 발언이 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무려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금이 오르는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올라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제 채널에서는 코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코인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 채널이 아예 코인 채널이 되더라고요. 채널을 키우는데 그게 제일 좋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여튼 저도 코인 전문 채널이 될까봐 가끔 무료 강의나 멤버십에서만 좀 코인에 대해 언급하고 그랬는데 오늘 금 영상을 다루다 보니까 비트코인 얘기를 또 같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기회가 되면 조만간 비트코인 관련 영상을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후반에 금값 메커니즘에 관한 영상 링크 걸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